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해본 적 있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운명의 밤은 시어머니가 내 손을 세차게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불에 댄 듯한 통증에 정신이 아득해졌고 나는 차가운 경찰서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더 잔인하고 독하게 경찰서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도둑년아, 이제 와서 죄를 인정하겠다는 거냐? 8년 동안 우리 집에 밥 빌어먹고 산 은혜를 고작 이런 식으로 갚아? 우리 집 물건을 훔쳐?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과는 전혀 다른 모멸감으로 심장이 저몄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고개를 들자 사형수에게 판결을 내리는 잔혹한 심판관처럼 나를 둘러싼 세 사람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짓고 있는 아가씨 이유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남자. 내 남편 이진우는 수년간 내 세상의 전부였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차갑고 실망 가득한 눈으로 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한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둑으로 몰리고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뒤 차가운 경찰서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이 비록 조금은 단조로울지언정 평화로운 수채화 같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운명의 밤, 경찰이 들이닥쳐 나를 연행해 가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으며 내 인생은 전혀 다른 폭력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마침내 몸을 일으켜 목이 쉰 소리로 흐느꼈다. 그 목걸이는 우리 엄마 거라고요. 결혼할 때 주신 선물인데 제가 왜 훔쳐요? 하지만 나의 항변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나는 울부짖었다. 아직도 거짓말이네? 내가 똑똑히 봤어. 박서연 씨가 가방에 그 목걸이를 슬쩍 넣는 걸. 자기 가난한 친정에 가져가려고 했겠지. 뻔한 거 아니야? 요즘 진우 씨 회사도 어렵다는데 더 이상 사치품은 못 살 것 같으니까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려던 거겠지. 딸의 더럽고 악취나는 말에 더욱 기세등등해진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네, 꼴을 좀 봐라. 행색도 초라한 게 어디서 이런 집에 굴러 들어와서. 처음부터 알아봤어. 그 낡아빠진 옷차림에 굶은 사람 같은 얼굴. 근본 없는 년. 내 며느리는 곧 아이를 낳을 몸이야. 그게 부러워서 목걸이를 훔쳐 팔아먹으려고 했겠지. 잘 들어. 그 매화 매미 목걸이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야. 네가 평생을 일해도 그중 하나도 살 수 없을걸.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나는 남편 진우를 바라보았다. 단 한마디라도 제발 내 편이 되어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하지만 유망한 건축가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그의 성공의 그림자가 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던 나에게 이 집안의 기둥이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하고 헌신했던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쭈그려 앉았다. 나를 일으켜주는 대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믿었던 목소리로 얼음보다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서연아, 그냥 사실대로 말해. 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어머님께 목걸이 돌려드리고 사과해. 다들 너무 화나셨잖아. 이 모욕과 잔인한 말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나의 빛나는 청춘을 바쳐 이룩한 8년간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대가란 말인가. 그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나를 벌레처럼 경멸하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믿었다. 내 눈물이 내섰다. 그 대신 텅 빈 공허함이 내 영혼을 잠식했다. 나는 웃었다. 눈물보다 더 고통스러운 웃음이었다. 당신도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해? 진우는 내 시선을 피하며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인정 안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어머니, 경찰 불러요. 경찰 불러서 누가 옳고 그른지 가려보죠. 전 도둑의 아내와 한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경찰을 불러. 그 두 단어는 내 마음속에 견고한 벽처럼 박혔다. 그것은 단순히 나를 모욕하는 것을 넘어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내 인생을 파괴하려는 시도였다. 그래, 당장 불러. 저 여자는 감옥에 한 번 갔다 와야 정신을 차릴 거야.
시어머니와 유미는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진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했다.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에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나는 무력한 절망감에 휩싸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파출소 교통 표지판에서 들어왔다. 그들은 진우의 가족을 보고는 마치 잘 아는 사이인 듯 반갑게 인사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내 동생에 대한 조작된 이야기를 늘어놓자 경찰관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명령조로 말했다. 일어나시죠. 경찰서까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 팔을 잡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어깨에 총경 계급장을 단 중년의 경찰관이 막 안으로 들어서려는 참이었다. 그의 엄숙한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송곳니처럼 날카로웠다. 그가 서 있었다. 2 경찰관은 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굳어버렸다. 2호 범죄 발생 신고입니다. 그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손을 저으며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비참하게 앉아있는 내게 잠시 머물렀다가 유미가 전리품처럼 손에 쥐고 있는 매와 매미 목걸이로 향했다. 목걸이를 본 순간 그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평온하던 그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다. 그는 빠르게 유미에게 다가가 조금 전의 엄격함은 온데간데 없이 이상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났소? 그리고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내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내 얼굴 전체를 훑어보는 듯했고 마치 익숙한 흔적을 찾는 것처럼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는 동안 엄숙하던 경찰서장은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번호를 누르고 귀에 전화기를 갖다 댔다.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분명 한채린 여사님의 잊혀진 친구분일 겁니다. 여기서 내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상상도 못할 반응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찾아온 경찰서장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렇게 의문스러운 전화를 걸었을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면, 그리고 잃어버린 정의와 명예를 되찾기 위한 여정에 저와 함께하고 싶다면 마음의 쉼터 채널에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철문이 등 뒤에서 쾅 닫히며 혼란스럽고 대피된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내 예상과는 달리 경찰서장은 나를 신문실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다른 복도로 이끌어 아늑하고 깨끗한 개인실로 안내했다. 그는 나를 부드럽고 푹신한 소파에 앉히고는 직접 뜨거운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것은 이전에 만났던 2 경찰관의 위압적인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 뜻밖의 친절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여전히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고위 경찰 간부가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왔을까? 왜 그는 우리 엄마의 목걸이에 그토록 이상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리고 회장님과의 전화는 무슨 의미일까?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방금 겪은 고통과 슬픔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 감정은 너무나 벅찼다. 어느새 내 마음은 8년 전 진우를 처음 만났던 날로 돌아가 있었다. 그때 나는 건축학과 졸업을 앞둔 큰 꿈과 재물로 가득 찬 학생이었다. 나는 지금도 도쿄 긴자, 아니 서울 인사동의 한 낡은 책방에서 그날의 따스했던 햇살을 기억한다. 졸업 프로젝트를 위해 스케치를 하고 있을 때 그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고 가짚은 몸매와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밝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사과하며 내 스케치 위에 커피를 쏟았고 연신 미안해하던 그의 죄책감 어린 눈빛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믿었던 것의 시작이었다.
진우는 나를 인내심과 진심으로 대했다. 그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행동은 늘 나를 감동시켰다. 그는 따뜻한 우유 한 병을 주기 위해 내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고 내가 제안하는 터무니없는 건축 아이디어들을 끈기 있게 들어주었다. 그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는 내 안에서 타오르는 열정의 불꽃을 알아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공무원 가정이었다. 당시 시어머니였던 김 여사는 친절한 분이었고 내가 방문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다. 유미는 조금 철이 없었지만 내게는 착한 여동생 같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따스함을 느꼈다. 그것은 엄마를 잃은 후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스함이었다. 내 어머니 한채리는 아름답고 재능이 많았지만 매우 솔직한 분이셨다. 그녀는 내가 대학 1학년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 내가 이사를 가기 직전 엄마는 이 매화와 매미 목걸이를 내게 주셨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약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이건 내 엄마가 내 외가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야. 잘 간직하렴. 이 목걸이가 널 지켜주고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나는 외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물을 때마다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목걸이는 내 어머니와 내 혈통의 나머지 절반에 대한 모든 것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것을 푼 적이 없었다. 그것은 위안의 원천이었고 내가 약해졌을 때 힘의 원천이었다. 교직에서 은퇴하신 아버지 박민준 선생님께 진우를 소개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에 조금 망설이셨다. 아버지는 내가 너무 일찍 결혼해서 꿈을 포기할까봐 걱정하셨다. 하지만 진우의 진심과 내 사랑을 보시고는 마침내 마음을 열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결혼식은 양가 가족의 축복 속에서 치러졌다.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여러 대기업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 진우는 작은 건설 회사를 차리고 싶어 했다. 그는 남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내게 필요한 자유를 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눈앞의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저축한 돈과 아버지가 주신 결혼 지참금을 모두 써서 그의 창업을 도왔다. 나는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딸의 학업에 시간을 할애하여 그가 걱정 없이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그의 회사는 점점 성장했고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나는 심지어 시어머니께 비싼 선물을 직접 사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던가. 나는 내 희생이 가치 있다고 믿었고 우리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극복할 만큼 강하다고 믿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었고 그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잊었고 재능 있는 건축가가 되겠다는 꿈도 잊었다. 내 세상은 그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뜨거운 저녁 식사가 있는 부엌에 국한되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때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나를 고통스러운 기억의 강에서 끌어냈다. 서장이 뜨거운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뭐라도 좀 먹어요.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이 메어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쟁반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연민과 따뜻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이름이 정말 한서연 맞습니까?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놀랐다. 한서연.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불리던 이름이었다. 나중에 서류를 정리할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박서연이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다. 그는 왠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붉어진 눈으로 나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 슬픔에 잠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 어머니 한채린의 남동생이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 삼촌입니다. 그의 말은 시어머니의 따귀보다 더 끔찍한 충격으로 진우의 배신보다 더 격렬한 고통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것은 이미 산산조각난 내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세상에 우리 엄마에게 남동생이 있었다니. 삼촌. 두 단어가 아무런 무게감 없이 무심코 입 밖으로 튀어나왔지만 그것들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고 숨막히게 만들었다. 나는 눈앞에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를 빤히 쳐다보며 그의 엄숙한 얼굴에서 어머니와의 아주 작은 연관성이라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아는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매미 강목걸이 하나만 남겨두고 나를 버린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가족이나 형제,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내게 어머니의 세계는 그것은 앞부분이 통째로 찢겨나간 책, 신비로운 공백과도 같았다. 농담이시겠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고 하셨어요. 내 삼촌이라고 자처하는 서장, 강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20년이 넘는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갑에서 세월의 흐름에 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내 쪽으로 밀었다. 이걸 보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요. 사진 속에는 가을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녀 옆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매우 젊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이미 강인함과 성숙함이 묻어났다. 사진은 빛이 바랬지만 나는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내 어머니 한채린이었고 그녀 옆에 있는 젊은 남자는 오래전이었지만 그의 뚜렷한 이목구비는 틀림없었다. 그는 내 앞에 앉아있는 강태준 서장이었다. 어머니, 삼촌, 그리고 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다. 누님이 집을 떠나기 전에 우리 남매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요. 태준 삼촌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틀린 말은 한 게 아니오. 세상에게 당신 어머니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누님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는 것이오. 가족과 자신의 지위까지도 버렸소. 자신의 의지로 강씨 가문을 떠난 거요. 강씨 가문.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이 전달하는 힘은 엄청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 인생이 곧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에 휩쓸릴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경찰서의 조용한 신문실에서 태준 삼촌은 나에게 고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 20여 년간 어머니의 문장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비로운 금융 재벌 중 하나인 고려 가문 출신 가족의 비밀을 드러냈다. 내 할아버지. 강태하 회장님은 부동산 금융에서 고급 식품 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제국인 고려그룹의 수장이었다. 내 어머니 한채리는 막내딸이자 보석으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우 총명하고 재능이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녀를 그룹의 후계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비극은 어머니가 지방 도시 출신의 가난한 교사였던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할아버지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고려 그룹의 후계자인 딸이 그렇게 다른 배경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는 누님에게 최후 통첩을 하셨다. 멀리 내다보며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이 남자를 포기하고 고려 가문의 일원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냐? 강인한 여성이었던 어머니는 사랑을 선택했다. 그녀는 화려한 삶과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고 낡은 목걸이와 약간의 생활비만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하고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날 이후 한채린이라는 이름은 고려 가문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이야기를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늘 읽던 소설 속 이야기 같았다. 만약 내 온화하고 소박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파란만장한 과거를 가졌다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아버지는 왜 한 번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누님이 떠난 후 아버지는 겉으로는 평온한 척 하셨지만 속으로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계셨소. 삼촌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버지는 비밀리에 사람을 시켜 누님을 찾았지만 허사였소. 그러다 누님이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의 무너지셨소.
아버지는 자신의 고집이 딸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생각에 늘 시달리셨소. 당신은 아버지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소. 아버지는 누님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만 그녀를 찾을 수는 없었소.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은 잃어버린 손녀를 찾는 것이었소. 그 매와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독특한 매미 강보석으로 만들어진 고려그룹에 대한 나의 상속권을 증명하는 증표였다. 각 꽃잎에는 가족 구성원만이 아는 비밀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오늘 오후 당신 여동생의 손에 있는 목걸이를 본 순간 내가 당신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소. 이야기는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극심한 충격 상태에 있었다. 나는 버림받은 아내이자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사람에서 하룻밤 사이에 부유한 가문의 손녀이자 대기업에 잃어버린 후계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믿기지 않고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낡은 사진과 내 목에 있어야 할 목걸이, 내 앞에 있는 남자의 따뜻한 축복의 말이 모든 것의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다시 삼촌을 보며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나는 의지할 곳, 혈육의 정이 있는 곳을 찾았지만 동시에 내가 알던 평화로운 삶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즉 권력과 돈, 그리고 아마도 시댁 식구들과 겪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음모의 세계에 직면해야 했다. 그 세계와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고통이 더 격렬하게 내 안에서 끌어올랐다.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기억해냈다. 남편의 시어머니, 김 여사의 모습,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내게 퍼부었던 따귀와 모욕, 그리고 도둑이라는 비난을 떠올리자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삼촌, 내가 말했다. 나는 삼촌의 소매를 잡았다. 내 목소리는 증오로 떨렸다. 우리 시댁 식구들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태준 삼촌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해졌다. 걱정 마라, 서연아. 모든 것을 알게 된 고려그룹의 손녀에게 함부로 덤비고 무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들은 내게 한 짓에 대해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지만 먼저 집에 가야 한다. 할아버지가 널 기다리고 계셔. 네가 알던 그 남자,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긴장과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과연 할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까? 그렇게 어두운 과거를 가진 손녀를? 그리고 나는 내가 한 번도 속해본 적 없는 이 화려한 가족과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나를 태운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경찰서를 빠져나와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달렸다. 나는 뒷좌석에서 태준 삼촌 옆에 앉아 있었다. 경찰 제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남자는 훨씬 편안해 보였지만 여전히 장군의 엄숙함과 깊이가 느껴졌다. 나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유성처럼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 나는 잠수복을 입고 폭행을 당하며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비참한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집이라고 부르는 곳,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거대한 대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있었다. 인생은 역설과 예측 불가능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여전히 약간의 온기와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있는 몸 부분을 만졌다. 시어머니의 따귀와 진우의 차가운 포옹이 다시 떠올랐고 깊은 고통이 심장을 꿰뚫었다.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던가.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은 무심함과 잔인함뿐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그들의 생활 방식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그들 눈에 나는 영원히 그들의 귀한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여자였을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말이 내 멍한 생각을 끊었다. 무슨 생각하니? 나는 학가에게 돌아가 삼촌을 다시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삼촌은 위로하듯 내 손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너는 고려가의 정수를 지니고 있다. 네가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넌 네 누나 채린과 똑같아. 넌 그녀처럼 강하고 고집이 세. 내 마음은 다시 평온해졌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내 곁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어머니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나를 안아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셨을 것이다. 차는 서울의 고급 주택가 중 하나로 알려진 평창동의 조용한 한 구석에 멈췄다. 여기서는 입구와 데일리 게이트의 보안 구역을 통과해야 했다. 보안은 극도로 삼엄했다. 2개의 보안 게이트를 통과한 후 차는 마침내 고풍스러운 프랑스 건축 양식의 웅장한 하얀 저택 앞에 멈췄다. 넓은 정원. 분수와 조각상 뒤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따뜻하고 위험 있는 빛이 큰 창문을 통해 새어나와 동화 속 궁전처럼 저택을 비추었다. 여기가 정말 내 집 고려 가문이었다. 창백한 피부에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잘생긴 남자가 우리를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삼촌과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주인에게 인사했다. 아가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장님께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삼촌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의 화려함은 외부보다 훨씬 압도적이었다. 바닥에는 이탈리아 특유의 의자가 깔려 있었고 포르투갈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로비에서 반짝였다. 벽에는 유명한 유화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부유하고 호화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우리는 긴 복도를 지나 거대하고 두꺼운 주피터 문 앞에 섰다. 남자가 3번 가볍게 노크했다. 안에서 낮고 약간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너라. 문이 천천히 미끄러지듯 열렸다. 내 앞에 거대한 책이 펼쳐졌고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고서들이 가득 차 있었다. 방 중앙에는 커다란 마호가니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는 등이 굽고 종이처럼 하얀 노인이 돋보기를 통해 무언가 서류를 읽고 있었다. 비록 늙고 허약해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수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의 위엄을 풍겼다. 그는 다름 아닌 내 할아버지, 고려그룹의 강태하 회장님이었다.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고 돋보기를 통해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 눈과 마주쳤을 때 나는 그가 서류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책상 위에서 큰 소리가 났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돋보기를 내려놓고 더 자세히 보려고 애썼다. 체리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아닙니다, 아버지. 서연입니다. 아켈이 누님의 딸, 당신 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남자의 떨림.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있던 개방감과 애정을 느끼며 나는 울음으로 화답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느꼈다. 우리는 오랫동안 머물며 어머니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소프트 삼촌의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들었다. 나는 시어머니인 김 여사가 예전에 고려 가문이나 정부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멀리서 어머니의 화려한 삶을 목격했고 아마도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질투와 원한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신분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데 아마도 나를 더 쉽게 조종하고 억압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녀가 내가 훔쳤다고 비난한 목걸이는 사실 그녀의 정체에 대한 증거, 고려가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물질적 가치 때문에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정말로 사악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였다. 내 안에서 증오가 다시 끓어올랐다. 그녀는 내 결혼 생활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내 과거와 미래 전체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옆에 있는 소프트 삼촌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싸움에서 나는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내 머릿속의 복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내 명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정의를 위해서도. 나는 위선적인 가족의 실체를 벗겨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정확하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스스로 파남정에 더 깊이 빠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그들은 밖에서 승리의 영광에 취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낯선 방에서 눈을 떴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어머니의 방이었다.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아한 벚나무 가구들을 비추었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눈앞에 펼쳐진 푸른 정원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렇게 평온함을 경험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더 이상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거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어젯밤 마음을 가라앉힌 후 나는 소프트 삼촌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나는 상상 속의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상대방을 자멸의 길로 이끌고 그들의 실체를 벗겨내는 단 하나의 복수를 원했다. 계획은 세워졌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내 역할을 완벽하게 인내심을 갖고 연기하는 것뿐이었다. 소프트 삼촌이 예상했던 대로 경찰서의 두 경찰관이 진우의 집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들은 내가 경찰서에 도착한 후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고 응급처치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말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한 신경쇠약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이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절도 사건이나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의사는 충격이 너무 커서 내 뇌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먼 친척인 삼촌의 보호를 받으며 조용한 곳에서 회복 중이라고 덧붙였다. 진우의 가족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나를 감옥에 보내려던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들의 충격은 곧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다. 기억상실. 그것은 내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었다. 기억을 잃은 아내는 얼마나 조종하고 통제하기 쉬울까. 그들은 이것을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은 목걸이를 합법적으로 빼앗고 아무런 저항 없이 이혼 서류를 제출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분명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식을 들었을 진우는 계산적인 눈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나 이틀 후 진우는 내가 치료받고 있는 곳을 물어물어 찾아왔다. 그곳은 고려그룹이 소유한 고급 리조트였다. 강태준 삼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나를 돌보는 간호사와 의사들은 모두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거대한 장미 꽃다발과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방으로 들어설 때 그의 얼굴은 고통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급히 내 침대 옆으로 와서 내가 무릎을 꿇자 내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나 알아볼 수 있겠어? 나야. 내 남편 진우. 나는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고 긴 종이 한 장이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눈은 크고 멍하게 뜨여 있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내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나 자신도 놀랐다. 진우는 나를 보자 눈 속의 기쁨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재빨리 감추었다. 그는 완벽하게 조작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우리가 매우 행복한 부부였고 내가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기억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문이나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과거에 대한 장밋빛 그림을 그렸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널 돌봐줄게. 내 기억을 되찾는 걸 도와줄게.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애정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예전이라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의 역겨운 가식은 나를 불편하게 할 뿐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약하고 혼란스러운 환자 역할을 했다. 나는 두려워하는 척하며 그의 보살핌에 움츠러들었다. 그가 나를 만질 때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나의 거리는 그에게 내가 정말로 기억을 잃었다고 믿게 만들었다. 나는 그것을 심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정기적으로 나를 방문했고 매번 선물과 신선한 꽃을 가져왔다. 그는 끈기 있게 내 침대 옆에 앉아 우리의 행복했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결혼사진과 함께 휴가를 갔던 사진을 보여주며 내 마음속에 완벽한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의 이미지를 재현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그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적인 행동이 방 안의 고급 비밀 문서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진우가 자신의 연극에 몰두하는 동안 김 여사와 유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목걸이를 손에 넣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진우와 함께 나를 찾아왔다.
김 여사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 옆으로 달려가 내 손을 잡고 흐느꼈다. 아, 서연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 소식이 내 심장을 불태우는구나. 알아요. 시어머니시죠. 나는 여전히 멍하고 두려운 표정을 유지했다. 유미가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새언니, 저 유미예요. 진우 오빠 동생이에요.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새언니를 걱정하고 있으니 며느리와 시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처럼 행동했다. 눈물 섞인 몇 마디 대화 후 김 여사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내 목을 빤히 쳐다보았다. 삼촌이 미리 챙겨둔 돈 중에는 목걸이가 없었다. 아, 내가 결혼 선물로 그 목걸이 보내줬는데 그 목걸이 어디 갔니, 서연아? 그녀는 내가 보냈다는 말을 강조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도저히 내릴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목걸이요? 무슨 목걸이요? 그 매미 강으로 만든 매화 목걸이 말이다. 결혼식 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한테 주고 잘 간직하라고. 이건 우리 집안 선물이라서 잃어버리면 절대 떠날 수 없다고.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어디에 뒀는지 기억해봐요. 우리 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사람 모두 내가 목걸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내도록 압박했다. 나는 내가 그것을 언급하는 순간 그들이 즉시 그것을 가져가서 보관하겠다고 말할 것을 알았다. 노골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은 이제 새롭고 성공적이며 더 대담한 행동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내가 그 선물을 직접 건네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목적을 달성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설치한 함정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나는 그들을 천천히 유인하며 그들의 모든 악랄함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단 한 방에 나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시댁 식구들이 목걸이에 대해 필요한 질문을 할 때 나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사람의 텅 비고 애처로운 표정을 유지했다. 나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으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가장했다.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내 연기는 그들을 완전히 속였다. 그런 나를 보고 진우는 서둘러 어머니와 누나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나를 보호하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 이제 그만해. 기억나지 않으면 괜찮아. 너무 무리해서 건강을 해치면 안 좋아. 그 목걸이가 아무리 소중해도 너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 우선 쉬어. 그러다 보면 언젠가 기억날지도 몰라. 아내의 건강이 최우선이었다. 아내를 무한히 사랑하는 남편의 장난스럽지만 달콤한 행동.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마음과 그의 가족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귀중한 것이 나처럼 기억력이 나쁜 사람의 손에 있다는 생각에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몽롱한 상태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더 나쁘게는 다른 사람에게 줄까봐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교대로 나를 돌보았지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목걸이를 찾는 것이었다. 내가 잠들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옷장에서 꺼내 방의 구석구석, 심지어 내 침대 밑까지 몰래 뒤졌다. 그들의 모든 도둑질 행위는 카메라에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물론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목걸이는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밀한 행동이 실패하자 그들은 다른 방법, 즉 감정적인 계략을 사용했다. 진우는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이 지어낸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빌라노 주변을 함께 산책하고 심지어 몇 곡의 서툰 노래도 불러주었다. 그는 우리 사이의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켜 언젠가 내가 감동해서 목걸이를 숨긴 곳을 기억해내기를 바랐다. 김 여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날카롭고 신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진짜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온화해졌다. 그녀는 직접 기모노 오카 유야지로 위로를 짓고 내 침대 옆에 앉아 내가 처음 신부로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스웨터를 짜주었고 어떻게 나를 친딸처럼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가장 뻔뻔한 연기는 유미의 몫이었다. 한때 장난기 많고 이기적인 소녀였던 유미는
갑자기 친절하고 사려 깊은 여동생으로 변했다. 그녀는 내 방을 장식하기 위해 꽃을 사왔고 나를 책이라고 부르며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나와 함께 놀았다. 우리는 학교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번은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울기까지 했다. 삼촌, 미안해요. 제가 과거에 이기적이고 삼촌을 많이 아프게 했을 거예요. 삼촌이 이렇게 아픈 걸 보니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슬플 거예요. 그들의 가족 전체가 완벽한 연극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꿀처럼 달콤하지만 독이 있는 가짜 사랑의 소용돌이에 가두었다. 그들은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쉽게 영향을 받고 그들의 손에 있는 순종적인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꼭두각시가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들의 조종에서 벗어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이 자신의 연극에 몰두하는 동안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마다 나는 삼촌과 비밀리에 가벼운 연락을 유지했다. 삼촌이 최근 진우 씨가 일으킨 위기를 통해 나는 시댁의 활동에 대한 증거를 외부로 보내고 외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내가 아픈 후 절도 사건에 대한 조사는 내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시댁 식구들을 더욱 안심시켰고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우 삼촌이 진우의 회사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교도소 감찰관의 권력과 고려그룹의 금융 전문가들의 지원으로 검사의 사업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났다. 진우 삼촌은 진우의 회사가 그가 늘 불평하던 것처럼 단순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그것은 파산 직전이었다. 진우는 무모하게 투자했고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은행과 사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그의 프로젝트들은 중단되었고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나는 갇혔다. 그는 거대한 빚더미에 잠겨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내 목걸이와 재산을 그토록 탐냈던 이유였다. 그것은 단순히 탐욕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들의 절망이었다. 나는 누워서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진우의 사랑은 만약 존재했다면 탑이 나타나기 오래전에 죽었다. 그가 내게 원했던 것은 감정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구할 구명조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착취할 수 있는 균형이었다. 지난 8년 동안 그는 좋은 남편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내 희생으로 세운 화려한 외모 뒤에 자신의 실패를 숨긴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남자였다. 나의 배신감은 이제 실망을 넘어 치밀하게 계산된 그의 기만에 대한 혐오감으로 바뀌었다. 나는 인류를 삼킨 악마를 사랑했고 이제 내 손으로 그 가면을 찢어버려야 했다. 연극을 새로운 클라이맥스로 이끌 때가 되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계속해서 기억을 잃은 척할 수만은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약간의 희망, 즉 큰 물고기가 물게 할 맛있는 미끼를 주어야 했다. 나는 몇 가지를 기억해내려고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도시와 유미의 방문 일주일 후 나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움찔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때때로 나는 거의 빛나는 듯한 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이름, 진우 씨 또는 아주머니를 불렀다. 이 작은 변화는 그들의 마음에 큰 희망의 불꽃을 지폈다. 그들은 그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효과가 있다고 믿었고 내가 서서히 기억을 되찾고 있다고 믿었다. 진우는 가장 행복했다. 그는 점점 더 반항적인 남편 역할을 하려고 애썼다. 그는 오래된 앨범을 많이 가져와서 몇 시간이고 내 옆에 앉아 사진 속의 각 사람을 가리키며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분은 어머니야. 기억나. 내 어머니는 널 아주 사랑했어. 그리고 이건 유미야. 내 동생 유미는 너에게 아주 애착이 강했어. 그는 내 머릿속에 완벽한 시댁에 대한 가짜 기억을 심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내가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왔다. 그날 진우가 아내와 내가 강원도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을 때 나는 갑자기 양손을 비볐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야? 또 머리가 아파? 그는 율동에 대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고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산, 절, 상자. 진우는 굳어졌다. 그는 내 귀에 가까이 다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 무슨 산? 무슨 절? 상자는 뭐야?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나는 그를 크게 뜬 눈으로 빤히 쳐다보았다. 모르겠어요. 그냥 산 꼭대기에 있는 절과 빨간 나무 상자가 보여요. 나는 다시 머리를 감쌌다. 내가 묻었어. 너무 아파.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아. 내 연극은 대성공이었다. 내가 제공한 정보는 단편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진우에게는 그것이 매우 큰 단서였다. 그는 서둘러 나를 눕혀 쉬게 했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계산과 불안의 빛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목걸이가 산속 어딘가에 절에 있는 빨간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날 오후 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진우는 서둘러 떠났다. 나는 문틈으로 몰래 엿보았다. 그는 누군가와 매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가족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들이 곧 대규모 보물찾기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상대로 다음 날 나는 방문 온 김 여사와 유미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진우가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후지산, 다카오산, 심지어 강원도의 모든 사찰을 샅샅이 뒤졌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찰의 주택가를 뒤지고 승려들을 방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썼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이 실패는 그들을 더욱 조급하고 짜증나게 만들었다. 나에 대한 그들의 태도도 서서히 바뀌었다. 더 이상 참을성 있게 위로하지 않고 점점 더 괴롭혔다. 진정해. 기억해내. 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 상자 어디에 뒀어? 김 여사가 내 어깨를 세게 흔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다시 날카로워졌다. 나는 여전히 두려움 없이 약한 환자의 역할에 완전히 몰입했다.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나에게서 더 이상 정보를 캐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다시 온화한 가면을 썼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다. 먹이를 둘러싼 야수들처럼 그들은 발견한 어떤 기계로든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여전히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동안 삼촌과 할아버지는 밖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의 재무보고서, 탈세 그리고 다른 파트너 회사로부터 자산을 훔친 것과 관련된 사기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 교각 후 사채업자들에게 진 그의 빚도 드러났다. 진우는 단순히 무능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 달러를 탕진한 중독성 도박꾼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 그는 은행과 야쿠자 모두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때가 되었다. 나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목걸이를 숨긴 곳을 기억해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곳은 절이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된 함정이었다. 어느 날 아침 진우가 피곤한 얼굴로 내게 돌아섰을 때 나는 갑자기 일어나 허공을 빤히 쳐다보았다. 기억났어. 기억났어. 내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놀랐다. 카라고 사과를 버렸어. 또 뭐 기억나? 목걸이. 그 절에 있는 상자에 없었어. 나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 말했다. 거기 있었어. 시골에 있는 우리 옛집의 동상 안에. 시골의 오래된 동상. 비밀스러운 장소. 내 계획을 실행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진우의 눈이 빛났다. 그는 내 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었다. 정말이야? 확실해? 네, 확실해요. 산기슭에 있는 오래된 항아리 안에 숨겼어요. 나는 귀중품을 숨기려는 사람의 심리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매우 사실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진우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기쁘면서도 무력했다.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쉬어. 내가 당장 시골에 가서 가져올게. 그는 재빨리 내 얼굴에 키스하고는 자신이 만든 난장판을 치우지도 않고 방을 뛰쳐나갔다. 나는 그의 것이었다. 내가 똑바로 선 등을 바라보자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가라. 그가 말했다.
이진우, 내가 너와 내 가족을 위해 준비한 구덩이로 가라. 이제 이 연극이 끝날 시간이다. 내 소식을 듣고 진우는 1초도 낭비할 수 없었다. 그는 재빨리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다. 나는 그들의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거의 볼 수 있었다. 며칠간의 헛된 수색 끝에 마침내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러 그날 밤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그들은 망설이면 나처럼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 다시 잊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할까봐 두려워했을 것이다. 탐욕은 그들의 이성과 경계심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들은 왜 내가 갑자기 모든 것을 기억해냈는지 또는 이것이 함정인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매미 강 목걸이뿐이었다. 그들이 생각한 유일한 것은 그들이 벌게 될 거대한 장학금 재산이었다. 그들의 고급 7인승 SUV가 밤의 어둠을 가르며 서울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시골로 향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축제처럼 떠들썩했을 것이다. 진우는 아마도 목걸이를 팔아 빚을 갚고 새 비행기를 사고 상류층 생활을 하는 꿈을 꾸고 있었을 것이다. 유미는 아마도 호화로운 해외여행과 값비싼 명품을 계획하며 매우 흥분했을 것이다. 진우는 아마도 곧 교도관으로 취직해서 큰 돈을 벌고 다른 여자와 멀리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숨을 쉬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인생 최대의 꿈을 꾸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성공시키기 위해 미리 준비한 함정으로 직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진우의 옛집은 넓은 논으로 둘러싸인 작은 흙길 끝에 있었다. 김 여사가 아들을 따라 서울로 돌아왔을 때 논밭이 모두 팔린 이후로 집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다. 집 뒤에는 지붕이 있는 임시 건물처럼 보이는 낡은 창고가 있었다. 그 기이한 광경은 달빛 아래에서 꽤 무서웠지만 탐욕의 눈이 먼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들의 차가 지나갈 때 어둠 속에서 몇몇 눈들이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삼촌도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어 직접 작전을 지휘했다. 삼촌과 형사들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노부가 논을 확인하러 올 것을 예상하고 그들은 조용히 전체 지역을 봉쇄했다. 그들은 단지 주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고 진우, 김여사, 유미는 손전등을 들고 동상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들은 이웃을 깨우거나 너무 많은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모두 열심히 지켜보는 것 같았다. 진우가 앞장서서 쇠막대로 녹슨 망토를 찢었다. 어두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안에서 어둡고 퀴퀴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산기슭의 항아리에 있다고 말했던 진우는 흥분해서 속삭였다. 세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낡고 부서진 물건들로 가득 찬 내부를 비추었다. 그들은 방구석에서 마른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다. 망설임 없이 그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파기 시작했다. 자부심이 솟아오르고 기침을 심하게 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머릿속에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 있어. 여기 있어. 김 여사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쓰레기 더미 밑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냈다. 항아리 입구는 낡은 천 조각으로 막혀 있었다. 세 사람은 항아리 주위에 모여 심장이 두근거렸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는 상자를 감싸는 데 사용된 천을 열었다. 그는 손전등을 안으로 비추었다. 짙은 붉은색 나무 상자가 항아리 바닥에 놓여 있었다. 맞아. 바로 그 빨간 나무 상자야. 유미가 말을 이었다. 진우는 재빨리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답게 조각된 상자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안에는 목걸이가 없었다. 그 순간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다. 진우는 깜짝 놀라 종이 조각을 집어들고 펼쳤다. 부적의 희미한 빛 속에서 손으로 쓴 글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극의 마지막 상, 환영합니다. 그 순간 문이 쾅 닫혔다. 외부의 모든 빛이 차단되었고 세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다. 아, 뭐야? 유미가 소리쳤다. 누구세요? 김 여사도 떨었다. 진우는 황급히 부적을 문 쪽으로 겨누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갔다. 그들은 안에 갇혔다. 그 순간
외부에서 여러 개의 강력한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져 끝의 틈을 통해 동상 내부를 환하게 비추었다. 세 사람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러자 경보 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유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무기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와 경계를 서시오. 그 목소리는 경찰관이기도 한 탄우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김 여사와 유미는 너무 무서워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우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고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그는 손에 든 상자와 빈 상자를 번갈아 보다가 굳게 닫힌 문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광적인 비명이 한밤중에 정적을 갈랐다. 강서연의 악마 같은 눈, 네가 날 속였구나. 하지만 그의 비명은 계속되었다. 망설임 없이. 내 목소리는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에 묻혔다.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 불쌍한 배우들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새날의 첫 햇살이 리조트 창문을 통해 비칠 때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사쿠야,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나는 삼촌의 팀이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에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전체 체포 과정을 지켜보았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상자를 찾았을 때의 흥분부터 그것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때, 그리고 마침내 경찰에 의해 풀려났을 때의 극심한 공포까지, 그들이 더럽고 초라한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태워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가슴에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내가 느낀 것은 공허함과 탈진감 뿐이었다. 나는 이것이 모든 나쁜 관계의 끝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또 다른 싸움, 즉 법정에서의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 여사, 유미, 그리고 진우는 신성모독, 지적 능력 상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유미는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졌고 아들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울면서 주장했다. 반면 진우는 내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렸다. 하지만 그들의 완고함은 우리가 제시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서서히 무너졌다. 내 방을 수색하는 영상, 죄를 묻는 대화 녹음,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 특히 진우의 사기성 재무 보고서, 탈세, 사채 빚이 공개되자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가족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으며 완벽하게 지냈다. 나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나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척하지 않았다. 나는 사쿠라이 시타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다. 왜 아버지는 어머니의 정체를 나에게 숨겼을까? 왜 아버지는 내 가족 역사의 절반에 대한 정보를 숨겨 수십 년 동안 나를 살아남게 했을까? 나는 아버지를 찾아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나는 아버지의 주소를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옛집을 팔고 조용한 해변 마을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재혼하지 않았고 책과 바다에 둘러싸여 은퇴한 교사의 평온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내가 방문한 날 아버지는 발코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보였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조용히 책을 내려놓고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래, 모든 것을 알게 되었구나. 아버지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아빠,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나는 다소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먼 기억을 회상하듯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내가 내 어머니와 한 약속이었단다. 박서연의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고려 가문에 대해 절대 너에게 밝히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했단다. 그녀는 네가 음모와 계산으로 가득 찬 복잡한 세계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녀는 단지 네가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기를 바랐단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박서연의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메었다. 그분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널 사랑했단다. 그분은 네가 내 신분에 대해 알게 되면 평범한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압박과 위험에 직면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어. 그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널 보호하고 싶어 했단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의 원망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끝없는 연민과 이해심이 솟아올랐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다른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화려하지만 함정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어 했고, 아버지는 우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자 외로움을 견디며 딸이 어머니와 함께 온전한 가정을 꾸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버지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아마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더 일찍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네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햇볕에 그을린 손을 잡았다. 아니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엄마도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나는 내가 속한 곳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아버지와의 대화는 내 마음속의 마지막 긴장을 풀어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나는 아버지와 며칠을 보냈다. 아버지와 나는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요리를 하고 따뜻한 식사를 했다. 그 며칠은 바람이 많이 부는 긴 하루 후에 왔다. 그것은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나는 아버지께 고려 가문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고 아버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란다. 서연아, 너무 고통스러워. 넌 공부에 집중해야 해. 나도 가끔은 그렇게 느껴. 그가 나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교사의 장애를 겪은 그의 영혼이 더 이상 도시의 화려한 삶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다. 아버지와 헤어진 후 나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이제 나는 모든 것에 맞서고 고려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 댁에서 돌아온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내 마음속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지고 대신 이름과 견고한 바위가 자리 잡았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독하 강서연도 몇 주 전에 혼란스러웠던 어린 소녀도 아니었다. 나는 고려그룹 강 회장님의 손녀, 강서연으로 과거의 일부를 재건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번에 고려 저택에 들어섰을 때 나는 더 이상 압도당하거나 낯설게 느끼지 않았다. 이 장엄하고 고풍스러운 곳은 이제 그것은 나와 내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의 건강은 최근에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는 나를 보고 보기 드문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돌아왔구나, 내 손녀. 아주 건강해 보이는구나. 네, 할아버지. 저 준비됐어요.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무엇을 준비했다는 거냐? 할아버지는 놀라 미간을 찌푸렸다. 배우고 책임을 지고 어머니의 힘과 고려의 땅이 지금도 내 안에서 강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만족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크게 웃었다. 그것은 온 가족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상쾌한 웃음이었다. 좋다. 아주 좋아. 넌 정말 내 손녀답구나.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 그날부터 나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모나 옷차림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의 완전한 변화였다. 할아버지는 내게 가장 위대한 남자가 되었다. 매일 그는 몇 시간씩 나에게 가문의 역사, 고려그룹의 경영 철학, 사람을 보고 쓰는 법,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책에 나오는 공허한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성공적인 거래와 쓰라린 실패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실제 삶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는 비즈니스 전술과 경쟁자들의 음모와 계략을 분석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순수함이 설 자리가 없으며 모든 일에는 지혜와 용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삼촌 또한 법률 분야와 사회적 관계에서 나의 멘토가 되었다. 삼촌은 나에게 법률 문서를 이해하는 법, 파트너와 협상하는 법, 그리고 중요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나를 사교 모임에 데려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다. 평범한 주부의 삶에 익숙했던 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으며 낯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다. 나는 관찰하는 법, 리드하는 법, 그리고 지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웠다.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미소와 악수 뒤에는 모호한 정보 활동과 이익을 위한 음모의 거대한 지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마른 스펀지처럼 배움에 몰두했고 소프트 삼촌이 전수해준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모두 흡수하려고 노력했다. 낮에는 할아버지를 따라 그룹 사무실에 가서 임원들과의 고위급 회의부터 작은 부서의 실무 회의까지 모든 회의에 참석했다. 나는 듣고 기록하고 주저없이 질문했다. 밤에는 서류 더미를 보관하고 나는 재무 보고서를 열심히 연구하고 그룹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심지어 경쟁사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가기도 했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하루는 34시간만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풍부한 에너지가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을 느꼈다. 웅장한 건물을 직접 설계하겠다는 꿈, 건축에 대한 나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돌아왔다. 나는 벚꽃 한 송이에 불과한 사람의 지위와 자원으로는 작은 집을 설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건축물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변화는 지식과 태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나는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삼촌은 유명한 무술가를 초빙하여 나에게 아이키도를 가르쳤다. 그는 위험으로 가득 찬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성은 침착한 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 능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훈련은 매우 고되고 힘들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근육이 아팠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더 강해져서 다시 일어섰다. 몇 달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약하고 연약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더 강하고 단호해졌다. 나는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변화는 완료되었다. 후초의 정신은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에 대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솟아오르기 위해서도 나의 첫 번째 전투는 진우와 그의 가족의 손에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었다. 내가 변화하고 필요한 무기를 갖추는 동안 밖에서는 법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진우의 가족을 옥죄고 있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다. 실패했지만 진우는 여전히 교활한 본성을 유지했다. 그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키기를 바라며 유능한 변호사 팀을 고용했다. 그는 녹음된 내용이 불법적으로 수집되었고 내가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재정적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부유하고 강력한 아내에게 억압받는 피해자 역할을 했다. 삼촌은 나에게 진우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직접적인 증거, 즉 그의 회사에서의 사기와 비리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내 차례였다. 고려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으로 나는 진우가 정신을 차린 곳에 정면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거라. 박서연 그룹이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할아버지가 신뢰의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내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진우의 가장 약한 점, 즉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진우의 진성건설이 현재의 위치에 오른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그의 아내로 살았던 8년 동안 고려그룹과 맺은 계약과 프로젝트 덕분이었다. 그는 내 가족의 신용과 명성을 이용하여
은행 대출을 받고 다른 공급업체 및 투자자들과 계약을 따냈다. 나는 그룹의 조사 및 기소팀을 소집하여 긴급 회의를 열었다. 나는 그들에게 고려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진성건설과 협력한 모든 계약과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나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든 허점과 위반 사항을 찾아내고 싶었다. 고려그룹의 전문가팀은 매우 효율적으로 일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들은 나에게 두껍고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진우는 고려그룹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그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개적으로 속였다. 진성건설은 고려그룹을 위해 수행한 여러 프로젝트에서 자재를 횡령하고 기술 기준을 무시하고 건설 자금을 횡령했다. 많은 건설 자재 공급 계약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었지만 조사 결과 모든 공급업체는 진우가 직접 설립한 유령 회사였다. 그는 고려그룹의 돈으로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보고서를 손에 들고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키워준 사람의 생계를 빼앗았다. 그는 은혜를 절대 갚지 않을 뻔뻔한 놈이었다. 나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첫째, 진성건설과의 모든 현재 계약을 즉시 해지하라는 통지를 보낸다. 둘째, 사기 및 건설 비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진성건설을 경제 범죄로 고소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를 수집한다. 셋째, 나는 모든 파트너 회사와 은행에 공식 문서를 보내 진성건설의 사기 행위에 대해 알리고 협력 재검토를 요청했다. 내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실행되었다. 첫 번째 폭풍이 공식적으로 내 회사에 닥쳤다. 며칠 만에 여러 대형 파트너 회사들이 진성건설과의 계약을 일제히 취소했다. 은행은 계좌를 동결하고 현재 금액에 즉시 상환을 요구했다. 공급업체는 배송을 중단했다. 이미 흔들리고 있던 진우의 회사는 전체 기반이 흔들리면서 즉시 혼란에 빠졌다. 건설공사는 중단되었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갱단, 특히 야쿠자가 회사와 그의 집으로 몰려와 빚 독촉을 시작했다. 그가 사기와 속임수로 쌓아올린 제국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은 어떤 미친 짓이든 할 것이다. 나는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랐다. 나는 결정타가 필요했다. 그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할 한 방. 그리고 그 한 방은 그의 자존심, 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내가 일으킨 희생은 진우의 가족 전체를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쫓기던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먹이가 되어 다쿠마에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김 여사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집은 이제 매일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낮에는 정중하게 옷을 입었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의 은행 직원들이 퀵서비스 차량으로 찾아왔다. 밤에는 몸에 꼭 끼는 옷을 입은 흉악한 갱스터들이 와서 문을 쾅 닫고 페인트를 던지고 벽에 위협적인 말을 썼다. 집안의 분위기는 항상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서로를 탓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다 내 탓이야. 멍청하게 굴었잖아. 김 여사가 아들에게 소리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 교활한 여자에게 속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유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 오빠 탓이야. 좋은 거 뭐든지 사준다고 약속해놓고 아직 감옥에도 안 들어갔잖아. 우리 오빠는 정말 무능해. 한때 온화한 남자였던 진우는 이제 회사 소유주와 가족으로부터의 압박, 소송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술에 빠져 절망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었을 것이다. 나의 초기 고통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감정이 자리 잡았다. 한때 나를 해치기 위해 힘을 합쳤던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공동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결국 그들의 가족은 탐욕과 거짓말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 그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나는 삼촌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정보를 얻었다. 삼촌은 사람을 시켜 그들을 감시하게 했고 그 결과 그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에게 반했던 진우가 비밀리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는 고려그룹의 가장 큰 부동산 투자 회사인 해진그룹의 부회장 오이시 역을 맡았다. 그들은 외딴 고급 일본식 상점에서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삼촌은 그들의 전체 대화를 녹음했다. 진우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려고 하고 있어. 삼촌이 전화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고려그룹에 다가오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정보를 해진그룹에 팔아 돈과 땅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 그는 8년 동안 우리 집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 거물로부터 보장받았지. 그는 가족의 비밀을 이용해 결국 역효과를 낼 계획을 세우고 있어. 삼촌의 말을 듣자마자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기다려온 기회였다. 나는 진우뿐만 아니라 그룹의 가장 큰 경쟁자까지 한 번에 무너뜨리고 싶었다. 삼촌, 저한테 아이디어가 있어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삼촌에게 내 계획을 이야기했다. 나는 이것을 사장님과 할아버지께 설명했다. 그것은 이중 간첩 활동과 같은 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내 분석을 듣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렇게 하거라. 이제 네가 남쪽 고려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용기를 보여줄 때다. 할아버지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내 계획은 비밀리에 실행되었다. 나는 고려그룹이 곧 경기도에서 홍보할 나카타 생태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 최적의 위치, 세부 계획, 그리고 막대한 잠재적 수익에 대한 모든 정보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들리도록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진우는 즉시 함정에 빠졌다. 그는 오래된 인맥을 통해 이 귀중한 정보를 얻었고 신속하게 해진그룹의 오이시에게 제시했다. 정보를 검토한 후 그 탐욕스럽고 자만심 강한 사장은 완전히 믿었다. 그는 이것을 고려그룹을 제치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인수하고 경쟁자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잠재적인 기회로 보았다. 해진그룹은 비밀리에 막대한 자금을 동원했다. 이 자금 외에도 그들은 다양한 다른 출처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검증되지 않은 가격으로 전체 프로젝트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믿었고 매우 신속하고 비밀리에 행동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 손바닥 안에서 즐겁게 춤추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함정은 설치되었고 내가 할 일은 그물이 닫히는 날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나의 두적, 배신자와 경쟁자는 모두 파멸할 것이다. 해진그룹이 경기도의 유령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는 동안 게이타이 가족의 재판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 분위기는 이전의 이혼 재판처럼 긴장되지 않았다. 증거는 공개되었고 진성건설의 붕괴는 임박했다.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다. 진우의 가족은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는 10살은 더 늙어 보였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유미의 초췌한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은 없고 두려움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진우는 영혼을 잃은 듯 텅 빈 눈으로 외면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의 희생자를 믿지 않았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우리 삼촌의 지도 아래 변호인단은 명예훼손부터 사기, 탈세, 부실 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세 사람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고 단지 고개를 숙이고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재판에서 유일하게 예상치 못한 것은 마지막 증언을 얻은 진우가 카나메에게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자신도 증인석에 서 있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지금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게. 그냥 미안하다고만 할게. 그 뒤늦은 사과는 더 이상 나를 움직이거나 어떤 증오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내 마음은 갑자기 이상하게 평온해졌다. 모든 사랑과 원한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슬픈 기억일 뿐이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여러 혐의로 기소된 진우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김 여사와 유미는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며 탐욕과 악랄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망친 한 가족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기쁨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수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감정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침내 놓아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오늘 서울의 하늘은 정말 아름답고 활기찼다. 재판이 끝난 며칠 후 내가 연출한 영화가 서서히 개봉되었다. 경기도 땅 매입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해진그룹은 직사각형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 성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이 씨와 그의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본에서 가장 진보된 새로운 생태도시에 대한 밝은 그림을 그렸다. 언론과 투자자들은 모두 흥분했다. 해진그룹의 주가는 급등했다. 그들은 영광의 정점에 있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절정에 달했을 때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다. 해진그룹이 방금 매입한 전체 부지는 수년 동안 첨단 기술 산업단지 확장을 위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가까운 미래의 계획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소식은 기자회견장 한가운데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았다. 오이 씨라는 인물은 말을 잃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멈출 줄 모르고 치솟던 해진그룹의 주가는 브레이크 없이 추락했다. 고려그룹의 가장 큰 경쟁자 중 하나인 해진그룹은 하룻밤 사이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파산 직전에 직면한 그들은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 그들은 가치 없는 땅을 사는데 전 재산을 투자했다. 이 사건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해진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나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교활한 수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탐욕과 이기심을 이용하여 승리했다. 세상에서의 전쟁은 인생에서의 전쟁과 같다. 탐욕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은 자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켄타이 가문과 해진그룹의 몰락은 그것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사회 전체의 값비싼 교훈이었다. 그것은 탐욕, 배신, 거짓말의 결과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나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한 장의 끝을 의미했다. 모든 원한은 해소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모든 것이 가라앉은 지 몇 달 후 나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진우의 편지였다. 나는 그것을 읽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결국 나는 후회 때문이 아니라 과거를 진실하게 되돌아보기 위해 그것을 열었다. 편지는 학생 수첩에 쓰여 있었고 비즈니스에서 많은 격변을 겪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든 떨리는 글씨체였다. 편지에서 그는 나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교도소에서의 시간, 후회, 그리고 성취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매일 밤 꿈에서 나를 자주 보았고 내 부드러운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그에게 해준 식사와 그가 망쳐버린 8년간의 행복을 회상한다고 썼다. 그는 가족의 압박에 눈이 멀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정말 사랑했지만 탐욕과 이윤 추구가 그 사랑을 죽였다고 말했다. 그는 15년의 징역형보다 평생 그를 괴롭힐 부모님의 처벌이 더 두렵다고 말했다. 편지 끝에서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내 행복을 빌었고 기회가 된다면 나에게 한 짓을 만회할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울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단지 막연한 슬픔의 물결이 나를 덮쳤다. 그것은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적인 아내를 가졌지만 결국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에 대한 슬픔이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낡은 상자에 넣었다.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은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이든 현지인들을 통해 김 여사와 유미에 대해 들었다. 나는 그들이 석방된 후 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다고 들었다. 은행은 그들의 집을 압류했고 그들은 작은 원룸 아파트를 임대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이 그들은 판결의 결과와 부모를 잃은 슬픔에 직면해야 했다. 이것은 아마도 교도소 생활보다 더 혹독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 각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의 삶에만 집중했다. 할아버지의 지원과 나의 경영으로 고려그룹은 점점 더 커졌다. 나는 단순히 회장의 손녀가 아니라 진정한 여성 리더라는 것을 증명했다. 나는 그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특히 환경 친화적인 부동산 분야와
나는 지속 가능한 기술 분야에서 비용 효율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했다. 나는 이익뿐만 아니라 경영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인간적 가치에도 중점을 두었다. 강하고 재능 있고 따뜻한 여성 기업가로서의 나의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성공은 재무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다. 나는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로닝겐의 나만의 건축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품어왔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다. 내 회사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친환경적인 녹색 생활 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전문으로 했다. 나는 내 일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다. 현재의 내 삶은 바쁘지만 매우 만족스럽다. 나는 환상을 품지 않는다. 나는 가족, 조부모, 그리고 재능 있는 동료들이 있다.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고, 여행을 가고, 책을 읽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더 이상 다른 남자에게서 행복을 찾지 않았다. 나는 진정한 행복이 내면에서, 즉 자유, 자존감, 그리고 자기애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는 나에게 매우 값비싼 교훈을 주었지만 바로 그 과거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 4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나에게는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한 버전의 내가 남았다. 가장 깊은 상처조차도 치유되었다. 범죄자들이 대가를 치르고 과거의 황량한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싹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내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보상, 즉 노력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다. 고려그룹은 나와 할아버지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고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밝은 미래를 가진 선도적인 경제그룹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자부심은 슬로건이나 막대한 이익 수치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쏟아부은 커뮤니티 프로젝트, 즉 어려운 환경에 처한 미혼모들을 위한 복합단지인 우메노이에 있었다. 이곳은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무료 심리 및 법률 서비스, 그리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꿈의 집은 희망, 힘, 그리고 여성의 독립의 상징이 되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여성들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볼 때 나는 그들 안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고통을 단 하나의 프로젝트로 바꾸었고 이제는 더 불행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어느 주말 나는 우메노 이에의 정원에 앉아 아이들이 함께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찾아왔다. 제복을 입지 않은 그는 그저 평범하고 친절한 남자처럼 보였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아이들의 다채로운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지금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네요. 서연, 드디어 진정한 평화를 찾으신 것 같아요. 항상 제 곁에 계셨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일과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 남자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어제 교도소에 일하러 갔다가 켄을 만났어요. 나는 침묵했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많이 회복되었고 변했어요. 그가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신문에서 우메의 집에 대해 읽었다고 했어요. 자신에게 부끄럽지만 그걸 던져버린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더 빛나길 바란다고 했어요. 나는 아이들이 주변에서 뛰어노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의 뒤늦은 사과는 진심 어린 후회의 표시일 것이다. 하지만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의 길은 이제 결코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이 되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고려 가문에서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할아버지는 늙으셨지만 여전히 정신이 맑고 활기차셨다. 그는 나를 위해 생선을 발라주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최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룹에 와서 일을 나누고 나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봤어. 하지만 나는 웃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할아버지, 제가 또 이겼네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일과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운명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운명에 맡겨야지.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네가 행복하면 할아버지도 매우 행복하시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정원을 혼자 산책했다. 오늘 밤은 달이 유난히 밝고 둥글었다. 달빛이 하얀 매화꽃 바다 위로 쏟아져 내렸다. 순수하고 비할 데 없는 매화 향기가 공간 전체에 퍼져나갔다. 나는 손을 뻗어 꽃을 부드럽게 만졌다. 정말 멋졌다. 순수함과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의 도래를 알리는 아름다운 꽃. 그것은 내 삶과 그리고 어머니의 삶과 같았다. 나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 의미 있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다. 과거는 값비싼 교훈이었고 현재는 귀중한 교훈이었다. 그것은 선물이었고 미래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보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진정한 평화와 만족의 미소. 폭풍은 지나갔고 비 온 뒤에 내 하늘은 다시 맑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는 먹구름이 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남긴 영감과 성찰은 계속해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폭풍 우 같은 여정을 겪었고 그녀의 가족이 완벽해 보였던 행복의 정점에서 배신과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으며 단지 내면에서 더 강하고 빛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극적인 복수극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 우리 자신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수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슴 아픈 교훈은 사랑과 희생이 항상 합당한 보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서연은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이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름다운 사랑, 유능한 남편, 그리고 따뜻한 가족.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경력과 꿈을 포기하고 가족에게 헌신하기로 선택했다. 그녀의 희생은 고귀했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의 가장 큰 사과였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탈출구나 독립적인 가치를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과 존재 자체를 그럴 자격이 없는 한 남자와 그의 가족의 손에 완전히 맡겼다. 인생은 우리에게 어려운 교훈을 가르친다. 당신의 삶을 결정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고, 나는 모든 시청자, 특히 여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당신이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면 아무리 희생하고 싶더라도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당신의 일, 재정적 독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될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고 함께 걸어가는 두 명의 독립적인 사람이다. 잔인한 배신에 직면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서연은 무너져서 고통과 원한에 잠겨버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이자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강인함과 용기의 힘. 고통은 그녀를 파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배신은 그녀를 파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주변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서연의 여정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누구나 인생에서 넘어지고 상처를 입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이다. 불쌍한 희생자 역할을 하는 대신 고통을 힘으로, 눈물을 결심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백마탄 왕자나 기적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다. 힘은 결코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마른 후에도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용기를 갖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회복의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가족으로부터의 진정한 지원의 중요성을 깊이 증명했다. 온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 잔인하게 그녀를 해치려 했을 때 그녀를 보호해 준 것은 바로 그녀의 가족이었다. 온화한 삼촌은 그녀에게 돈이나 권력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훨씬 더 귀중한 것, 즉 신뢰, 방향, 그리고 폭풍 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주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진정한 가족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도록 상기시킨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가면이 벗겨졌을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가족.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평화로운 안식처이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 의미 있는 교훈은 서연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끝냈는가이다. 그녀는 승리에 기뻐하거나 적의 실패에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고귀한 길을 선택하여 개인적인 고통을 동료를 돕는 사명으로 바꾸었다. 그녀가 설립한 우메노 집은 단순히 준비 프로젝트가 아니라 재생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이용해 다른 여성들을 치유했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불행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이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고 그 위에 섰을 때이지 우리가 세상에 더 나은 가치를 상상할 수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이야기와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이끌고 파괴하게 두는 대신 그것을 교훈과 힘의 원천으로 여기는 것은 어떨까? 아마도 그 불쾌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더 높은 목적과 이상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동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조언 한마디, 단순한 공감의 행동 하나라도 가장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